네, 앞으로는 임신 주수에 상관없이 태아 성별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임신 32주까지 태아의 성별을 부모에게 알리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의료법 조항이 위헌이라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한 겁니다. 남아 선호가 만연하던 과거에 제정된 법이라서 사회 변화를 반영하지 못했다는 건데요. 관련 내용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임신 32주 이전까지는 의료인이 태아 성별을 알려주지 못하게 하는 현재 의료법에 대해 헌재가 위헌이라고 일단 판단을 했습니다. 오늘 이 판단의 이유부터 먼저 살펴볼까요? 네, 현재 의료법에 따르면요. 임신 32주 이전에는 태아의 성별을 의사가 환자 내지는 가족들, 임산부에게 알리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 심지어 알릴 경우에는요. 1년 이하의 면허 정지 그리고 징역 2년 이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까지 처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 기본적으로 성별을 32주 이내에 알려줄 수가 없는 것으로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법이 일단 생기게 된 그 배경부터 살펴보자면 이전에는 워낙 남아 선호 사상이 만연하다 보니까 네. 태아의 성별을 이유로 하는 낙태가 공공연하게 자행이 됐던 것이죠. 이런 점들 때문에 이런 지점을 막고자 들어왔던 규정이었는데요. 오늘 헌재에서는 위헌 의견 6명 그리고 헌법 불합치 의견 3명 이렇게 결정이 내려져서 최종적으로 위헌 판단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를 보자면 이제 더 이상 남아 선호 사상이라는 것이 남아있다고 보기 어려운 그런 사회 풍토를 좀 짚어주었고요. 예, 예. 그리고 원래 여아 100명당 남아의 비율이 100명에서 107명 정도면은 자연적인 상태다 이렇게 보는데 이미 이런 자연적인 상태에 도달한 지 시일이 꽤 지났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떤 낙태의 이유가 성별이 아니게 된 지는 이미 시간이 많이 흘러온 반면 예, 예. 이 자녀의 성별을 32주까지 알지 못하는 부분이 부모가 그 알 권리라던가 자녀의 성별을 알지 못함으로써 얻는 불이익이 훨씬 더 크다고 보아서요. 위헌 판단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예. 사실 현실에서도 예를 들면 베네저고리는 파랑으로 준비를 해야 되나 아니면 분홍으로 준비해야 하나 이런 식의 좀 질문으로 사실상 이미 좀 성별을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글쎄요, 처벌을 받았다는 이런 거는 좀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사실상 지금도 이미 성별을 좀 알려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 사실상 이 성별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도 있어요. 예, 예.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여러 가지 물품도 준비하게 되고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성별을 모르면 물론 부모 입장에서 일단 가장 큰 궁금증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준비에 있어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힌트를 주는 방식으로 아이가 누나가 되겠네 이런 식으로 아이에게 알려준다거나요. 네, 네. 아니면 어머님 장난감도 또 사셔야겠어요. 이렇게 성별이 다르다는 걸 알려준다거나 예. 이런 식으로 힌트를 주는 일들도 있었다고 하고요. 사실 또 이 초음파 사진을 보고서 남녀인지 구분하는 법들이 인터넷상에서 공유가 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사실 성별을 암암리에 알아오긴 했던 것 같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것이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이전까지는 의료법에 성별을 32주 이전에 알려줄 수 없다는 금지 규정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누군가 알려주게 된다면 처벌까지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난 10년간 해당 조항을 어겼다는 이유로 기소 송치된 건수가 한 건도 없었다고 합니다. 예. 그럼 이 자체가 이를 이유로 누군가 신고를 하거나 고발을 하는 경우도 없었고 이런 처벌 규정이 있다고 해도 사실상 사문화된 규정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상 이 시대가 너무 변했기 때문에 성별을 이유로 낙태를 하는 그런 경우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었거든요. 실제로 그런 출생 통계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남녀 성비가 자연적인 비율로 돌아온 지는 또 한참 되었고 예. 셋째 이상의 출생률을 봤을 때 셋째의 경우에는 아들을 선호하는 그런 부분이 어떤 출산율로서도 좀 확인이 되어다가 요즘은 그 부분도 완화가 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성별을 이유로 하는 낙태는 거의 자행되고 있지 않으며 고발이나 성취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그런 건수도 없었고 이런 부분을 좀 비교해 보자면은 이로 인해서 침해되는 부모님에 대한 알 권리라던가 자녀의 성별을 알 권리, 의사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부분이 더 크다고 보아서 이번에 위헌 판단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예. 사실 이 법과 관련해서는 2008년에 이미 한 번의 헌법 불합치가 있었고, 그래서 그 이후에는 32주 이후에는 성별을 알 수 있도록 이렇게 법이 바뀐 거고, 이번에 다시 또 위헌 판결이 난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앞으로는 성별을 알고 싶으면 바로 알 수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위헌 판단이 있고요. 헌법 불합치 판단이 있습니다. 예. 둘 다 일단 이 법률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내용은 동일한데 네네. 헌법 불합치 판단을 받게 되면은 일정 기간 유예 시간을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2008년에 불합치가 났고 2009년에 이제 이 법이 바뀐 거군요. 맞습니다. 네. 말씀 주신 것처럼요. 이렇게 태아 성별을 알려줄 수 없다는 금지 규정이 들어온 거는 1987년입니다. 예. 그런데 2008년도에는요. 임신 기간 내내 이렇게 성별을 알려주지 않는 것은 부모들의 알 권리를 지나치게 침해한다고 봐서 당시에는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법 개정을 통해서 이 32주라는 기준이 들어오게 됐거든요. 근데 헌법 불합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일정한 유예 기간을 둬서 이 법이 유지되도록 하고 2년 후에 어떤 입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불합치한 부분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된다면은 위헌 판단은 즉시 그 법률이 효력을 잃게 되거든요. 예. 이번에 오늘 내려진 이 결정은 위헌 결정이기 때문에 네. 이제 앞으로는 이제 이 법 자체가 사라지게 된 것이어서 성별을 원하면 바로 알 수 있는 그런 상태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네요. 당장 내일부터 알 수 있는 겁니까? 그렇죠. 원한다면 이제 말해줘도 처벌하는 규정이 아. 사라진 거죠. 그렇군요. 일부 재판관은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는 소수 의견을 냈는데 어떤 좀 주장이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헌법 불합치 의견이 이제 세 분이 있었습니다. 네. 내용을 보자면은 남아 선호 사상은 사라졌다고 충분히 사회적인 합의가 있을지라도 성별을 이유로 한 낙태는 여전히 자행될 수 있다는 부분을 주목하셨어요. 그러니까 예. 굳이 남자아이가 아니라서 낙태를 한다기보다는 이게 남아든 여자든 어떤 성별을 특정 성별을 원한다는 이유로 하는 낙태는 여전히 행해질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어느 정도 이 기간까지는 성별을 알려주지 말아야 될 필요성이 존재하는 것 같다. 이렇게 본 의견도 있었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지금 낙태 주수가 대부분 16주 이전에 이루어지는 것이 대부분인데 예. 그렇다면 낙태가 16주 이전에 이어지면은 사실상 성별은 32주 이후에 알 수 있었으니까 성별 때문에 낙태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런 의견이 있었는데 요즘은 이 낙태도 빨리 이루어지는 경향도 있지만 성별 자체도 굉장히 빨리 사실상 알 수 있기 때문에 기술이 발달했기 때문에요. 이런 점을 보자면 여전히 특정 주수 이내에는 이제 성별을 알려주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규정이 필요하다 이런 헌법 불합치 의견도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른바 임대차 3법에 대한 헌재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먼저 임대차 3법이 뭔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이 임대차 3법이라고 통상 불리는데요. 이제 개정된 주택 임대차 보호법을 우리가 임대차 3법이라고 불렀습니다. 네. 2020년 7월 31일 이제 시행이 된 것인데 큰 맥락을 보자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계약 갱신 청구권으로서요. 일단 2년 거주한 이후에 추가적으로 한 번 더 2년 거주하고자 하면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하지 못한다는 규정. 그래서 우리가 2+2라고 해서 총 4년간의 거주를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 이 하나가 이 개정 임대차 보호법의 내용이었고요. 예. 또 한 가지 중요한 축을 이루고 있는 것이 이제 그 상승분, 이제 임대료를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을 연간 5%, 한 번 계약할 때 5%로 제한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 전 월세의 어떤 올릴 수 있는 상한을 5%로 제한한 이 부분이 임대차 3법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임대인들이 이렇게 계약 기간을 갱신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상승할 수 있는 그 퍼센테이지를 5%로 제한한 것이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해서 이번에 위헌 소송을 낸 것인데 예. 이에 대해서요 재판관 9인 전원이 합치하는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임대차 3법이 헌법에 합치한다는 의견을 낸 것입니다. 예. 그러면 그 헌법에 합치한다라고 본 이유는 어떤 겁니까? 그렇죠. 이제 재산권 침해 부분에 대해서를 놓고 보자면 예. 주거의 안정이 훨씬 더 중대한 가치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예, 같습니다. 주거 안정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고 임차인들의 생활의 어떤 근간이 되는 것이잖아요. 예. 주거의 안전이 해쳐지게 된다면 사회의 근간이 이제 흔들리게 되는 그런 중요한 부분인 반면에 이제 재산권의 제한이라는 측면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모든 기본
기본권은 일단 기본적으로 어떤 한도 하에서 제한이 가능한 것이고 기본권 중 이 재산권이 제한되는 그 시간이 비교적 짧은 기간이다라고 본 거고요. 4년이라는 기간은.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상한선, 이 임대료를 올릴 수 있는 이 보증금을 올리는 상한선 5%가 그렇게 과도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 이 정도면 적절하다. 이런 판단이 더해져서 뭐 과잉 금지 원칙이라던가 뭐 피해 최소성의 원칙, 신뢰 보호의 원칙 등의 그런 헌법적인 가치에 위배됨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예. 그러면 이 법은 이제 계속해서 시행이 되는 겁니까? 그렇죠. 이제 이 법들은 지금 전원의 일치 의견으로 그러니까 기각결정, 위헌이 아니다. 기각결정이 내려졌기 때문에요. 이 소위 임대차 3법이라고 부르는 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내용, 그러니까 계약갱신 2+2로 4년간의 이 기간을 보장받는 부분과 5%의 상한선은 여전히 유지가 되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런가 하면 오늘 이제 청구인들이 법무부와 국토부가 2020년에 당시에 이제 임대차 3법에 대해서 설명하는 이제 해설집을 발간해서 배포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심판 청구도 있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은 이제 각하 선고를 내렸거든요. 이건 또 어떤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 당시에요. 이 법률의 내용에 대해서 새로 시행되는 제도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해석이 분분했습니다. 예.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계약갱신을 임차인이 청구를 임대인에게 할 수 있는데 항상 가능한 것은 아니라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은 임대인도 이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었거든요. 예. 그 정당한 이유에 뭐 본인이 직접 거주를 한다거나 뭐 직계 좀비 속이 거주한다거나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었는데 그럼 이런 상황이 뭐 정당한 사유인지 아닌지 이런 해석이 분분했습니다. 뭐 5%의 경우에도 그러면 월세와 보증금을 어떻게 올리는 게 5%의 상한을 지키는 것인지 이런 부분이 해석이 분분하다 보니까 국토부와 법무부가 이에 대한 해설집을 발간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청구인들은 이렇게 해설집을 발간한 부분이 삼권 분립에 위배된다 이렇게 보았는데 이 헌법재판소에서는요. 이 해설집을 발간한 것은 국민들에게 어떤 교육적인 목적, 정보를 알리기 위한 목적이었지 이 해설집의 내용 자체가 어떤 구속력을 가진다거나 어떤 기속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공권력이 이 자체로 행사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서 각하, 그러니까 판단할 수 없는 요건이다. 공권력이 아예 아니었다. 이렇게 보아서 각하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예. 자, 관심을 모으는 법 관련 이슈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법무부가 친족 간의 혼인을 금지한 범위를 다시 규정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법률을 개정하기 위한 연구 용역을 발주를 했는데 이거는 이제 어떤 내용입니까? 네, 2022년도에요.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졌던 그 법률이 있었습니다. 예. 뭐냐면요. 이제 우리 민법에서는 금지하고 있는 혼인의 그 내용이 있었습니다. 바로 8촌 이내에는 혼인을 하지 못하고 8촌 이내에 혼인을 하게 되면 당연 무효 사유로 규정을 해 두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예 무효가 되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건 일단 8촌이라는 범위가 이제 굉장히 넓은 부분이고 이미 혼인을 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당연 무효로 해버리면 가족 질서 유지라는 어떤 헌법적 가치에 부합하지 못한다고 보았기 때문에 예. 일률적으로 그냥 무효혼으로 만든 이 법률 규정이 헌법에 불합치하기 때문에 개정을 하라 이렇게 결정이 내려졌던 거거든요. 그럼 이제 8촌 이내의 이런 혼인, 8촌 이내에는 모든 혼인을 금지하는 이 규정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연구 용역 발주를 통해서 그렇다면은 어떻게 어떤 범주로 이 혼인을 개정하는 것이 좋겠냐 이런 용역 발주가 내려진 건데 이제 나오는 얘기로는 이 연구 보고서에 근친혼 금지의 범위를 뭐 4촌으로 축소하자. 그렇게 되면은 5촌과 6촌까지는 혼인이 가능한 그런 부분으로 이런 결과가 포함되어 있다 이런 내용이 나오면서요. 4촌 이내에만 금지하고 5촌, 6촌까지는 혼인이 가능하게 한다면은 어떤 우리의 유교 질서라던가 가족 체계의 근간을 흔들릴 수 있다는 그런 우려 섞인 시선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이 개정안을 추진하는 배경이 이제 궁금한데 어떤 좀 배경을 들 수가 있는 겁니까? 그렇죠. 이전에는요. 동성동보는 혼인을 하지 못한다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동성동보는 이제 원칙적으로 혼인하지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가 1997년도에 근친혼을 금지하는 것으로 동성동본 금지 규정이 폐지가 되고 대신 8촌 이내에는 무효인 이 규정이 들어왔는데요. 요즘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8촌이라고 하면은 이제 구조물을
공동으로 하는 고조부가 함께인 그런 상태인데 굉장히 먼 사이라고 느껴지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사촌을 넘어가게 되면 오촌부터는 심리적인 유대감이라던가 실제로 그 거리가 좀 멀어지게 느껴지는 그런 사회 분위기 이런 점들을 고려하고 이제 세계적인 추세를 보더라도 8촌까지를 혼인을 금지하는 교구는 좀 드물다고 합니다. 예. 그러다 보니 이제 이런 규모를 조금 축소시킬 필요성은 확인이 된 것 같고요. 다만 어느 범위까지로 할지는 사회적인 합의가 좀 필요해 보이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벌써 이 지각에서는 뭐 5촌, 6촌까지 결혼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하면 예를 들어서 뭐 사촌 누나가 뭐 장모님이 되는 것이 가능해지는 것이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요. 이제 사회적인 합의는 좀 필요한 상태로 보입니다. 예. 말씀을 해주신 이제 그 부분, 그러니까 전통적인 이제 가족관을 이유로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실제로 성균관과 유림이 반발하는 성명을 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성균관과 유립 쪽에서는 가족 파괴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8촌이라고 할지라도요. 예. 고조부를 함께하는 가족이기 때문에 이 정도도 충분히 우리가 가족의 범주에 들어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사촌 축소 검토에 대해서는 일단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의 어떤 전통적인 정서라던가 가족관념을 해칠 수 있다. 굉장히 큰 우려를 표하고 있는 상황이죠. 예. 앞서도 이제 뭐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한 게 아니냐 이런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일단 법무부는 지금 개정 방향이 정해진 거 아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근데 이제 불합치 결정을 내린 만큼 개정은 꼭 필요한 부분인 거 아닙니까? 그렇죠.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졌기 때문에 지금 시한은 12월 31일까지 해당 조항 개정 시한이 제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런 연구 용역 발주를 낸 것도 네.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나 이런 부분에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연구가 필요할 것이고 우리 지금 국민들이 생각하는 그 적절한 금지하고 있는 그 혼인의 그 범주를 좀 파악하기 위한 일환으로 보이는데 법무부에서도 이제 금치농 금지 사촌 축소 논란에 전혀 정해진 것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네. 여러 가지 어떤 시나리오라든가 여러 가지 가설들을 놓고 지금 검증을 해보는 단계인 것 같습니다. 법무부에서도 신중한 검토를 거치고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치겠다고 밝힌 만큼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자 어떤 가족의 건강과 관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법률 같은 경우는요. 한 번 정해지면 쉽게 개정하거나 바꾸기 어렵습니다. 예. 이제 이 정도 범위까지는 혼인이 가능하다고 했다가 갑자기 안 된다고 하면은 가족의 어떤 근간을 흔들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한 번에 제대로 잘 정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논의를 거쳐서 그 적절한 법이 찾아가는 과정이 필수적일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제 그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예. 자, 오늘 여러 가지 좀 이슈들을 살펴봤습니다.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